2024년 웰다잉 포럼 14회 시작입니다. 시즌 2의 제5회 포럼이죠. 오늘도 유튜브 라이브로 들으시는 청중분들께 감사드리고, 어,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부터 4주간 한의학 특별기간입니다. 한의학 교수님과 의료인과 그리고 임상의사님 모시고 한의학에서 보는 죽음 문제를 저희들이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에, 지난주 불교민속연구소장 구미래 박사님에 의해서 계속 그 한국 전통사상에서의 죽음에 대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좋은 죽음은 가능한가? 웰다잉을 위한 한의학적 관념과 한의사의 역할이라는 제목인데요. 어떻게 한의학에서 죽음이 이해되고 또 임종에 가까운 환자들을 접하면서 한의학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연사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혜 박사님. 잠시 소개 말씀드리면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박사, 석사, 박사를 다 하시고 강동 경희대학교 한방암센터에서 수련 및 전임의를 하셨습니다. 그다음 이제 대한통합암학회 통합암치료 인정이 자격을 얻으시고 그 이후에 이제 암 관련 증상 완화 한의 표준 임상진료 지침 그리고 표준 임상 경로를 개발하셨습니다. 많은 논문을 쓰셨는데요. 암 관련 한의 치료 논문인데 SCI급 전부 30편 이상 게재를 하시는 아주 연구를 아주 활발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어, 그 바쁜 와중에서도 교수님께서 책도 한번 출간하셨는데 제목은 선생님 이제 그만 저 좀 포기해 주세요.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암 한방병원 치휴 한방병원 강동송파점 진료 부장님으로 계십니다. 어, 오늘 연사님 김은희 박사님 소개는 이것으로 하고 저희 옥스퍼드 휴먼스 저는 지영이고요. 그다음에 연구부장님 준원준 부장님께서 같이 사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하듯이 50분 정도 강연하시고 그다음에 20분에서 30분 정도 또 저희들이 그런 질문도 하고 코멘트도 하고 또 유튜브 라이브로 보고 계시는 청중분들께서 질문도 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혜 박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바쁘신데 오늘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그 제목이. 김 박사님 준비되시면 시작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은 공유를 조금 때리는, 혹시 보이시나요? 공유하고 예, 하고 있는 부분? 예, 잘 됩니다. 네네. 안녕하십니까. 한의학 파트에서, 감사하게도 서문을 열게 된 김은혜입니다. 우선은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의학이 어떻게 환자들을 보고 있는가에 대한 관점이 언제부터 어떤 철학적인 개념으로 시작됐는지를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기원 전에서부터 시작되고요. 그 당시에는 사실 유일하게 존재한 의학이 한의학이었고 임상 기반 데이터 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원인을 파악을 하고 그 원인에 대한 치료가 들어가게 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원인이 어느 정도까지 있는가에 대한 파악도 안 돼 있다 보니 증상이 발현이 되면 일단은 치료를 하고 그 후에 당대 지식에 한해서 원인을 후행적으로 파악하는 개념의 의학이 점점 발전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610년 지나치게 방대하게 쌓인 한의학적 데이터를 허준 선생이 왕의 지시로 최종 정리본으로 출간해서 그것이 바로 동의보감인데 제가 굳이 동의보감을 강조드린 이유가 사실상 그 기원 전에서부터 1610년 동안 뭐 아주 옛날에 고조선 시대의 역사는 그 기록이 정확하지 않지만 한국이 설립된 이래로 1610년 동안의 모든 의료적 데이터를 정리한 것에 대한 의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후에도 동의보감의 내용을 조금 언급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중에서 허준의 임종 징후와 죽음에 대한 고찰의 경우 역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당시 왕실과 전국을 강타한 전염병, 지금의 천년두를 계기로 허준이 보는 임종의 징후, 그리고 죽음이란 또 좋은 죽음은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고찰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던 중 인상적 경험에 초점을 맞춰서 답습해왔고, 하지만 한의학과 같은 분지에서 시작된 일본의 칸포 메디슨, 그리고 중의학과 함께 에비던스 베이스드, 근거 중심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고, 그 이후에 지금에 이르러서 이미 가득 쌓여 있는 어떤 리얼월드 데이터, 빅데이터에 대해 전향적으로 다시 평가해 본 결과 증상 치료 간의 유효한 효과가 수천 년간 쌓여진 그 임상 데이터의 그것과 상동함이 지금에서 굉장히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창기 1 파트 1은 동의보감에서 설명하는 어떤 철학적 개념을 파트 1으로 말씀드리고, 파트 2에서는 에비던스 베이스드로 한의 치료가 어떻게 암 환자에게 완화 의료적 혹은 뭐 좋은 죽음, 암 환자뿐만 아니라 좋은 죽음의 관점에서 도움이 되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아큐펑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에비던스가 많은, 또 전 세계적으로 연구도 많이 되고 활용도 많이 되고 있는 한의 치료 도구이고요. 두 번째로는 cancer related symptom, 암 관련 증상 또한 한의 치료가 유효한 적응증 중 하나다라는 결론을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죽음은 가능한가? 웰당을 위한 한의학적 관념과 한의사의 역할인데, 여기서 저는 좋은 죽음을 위한 한의학의 철학과 동의보감의 옛 지혜를 말씀을 드리면서도 한의사로서 말기암 환자를 진료한 경험의 나눔과 그 경험을 토대로 했었던 연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차를 보시면 동과 서, 그리고 고와 금을 막론을 하고 좋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한의학적 철학, 그리고 인체관은 어떻게 보는가, 조기보감의 죽음과는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근거 중심의 한의암 치료의 완화 의료적 가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한의학의 철학입니다. 한의학은 공자, 맹자로 대표되는 유교의 사상이 의학에 적용된 것인데요. 그 유가의 사상은 궁극적으로 인의예지 네 가지 덕목으로 나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데 응당 사람이라 불리는 것의 기본은 인의예지 네 가지의 덕목이다. 첫 번째로 이는 측은지심. 맹자에서는 정확하게 어디론가 끌려가며 울부짖는 가축을 보고서 가엾게 여길 줄 아는 마음, 그것을 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의라함은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악한 것을 미워할 줄 아는 마음, 얘는 남을 위해 사양하고 배려할 줄 아는 마음, 지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인지심, 타인의 불행을 참지 못하는 마음, 총 이 인의의지를 기본으로 불인지심까지 합쳐진 것을 인간, 사람이라 불리는 것의 기본이라고 말하고, 인생이라 함은 이것을 평생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얘기를 왜 드렸냐 하면, 모든 사사로운 감정은 인의 예지를 갖추지 못하여서 나타난다. 그리고 사사로운 감정의 분란이 병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하여 병의 근원은 하나이니 바로 모든 병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해서 마음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요. 병을 치료하려면 먼저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라는 말이 실질적으로 한의학의 인체관이자 한의학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또 한 문구를 보자면 환자로 하여금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염려스러운 생각, 그리고 일체 헛된 잡념과 불평과 자기 욕심을 다 없애버리고 마음을 다스려서 병을 치료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뭐 비단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완화 의료적인 혹은 웰다잉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료진의 마인드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제 마음가짐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제가 출간했던 선생님 이제 그만 저 좀 포기해 주세요라는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예시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이 책에 담겨 있는 한 환자분의 케이스인데요. 이 당시엔 이제 폐암이고 우선 뭐 2차 정도의 항암은 다 실패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항암 치료를 열심히 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고,
표준 치료를 제공하는 대학병원에서는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항암 치료에 대해서는 효과가 좀 있으신 편이다라고 긍정적인 얘기를 계속 듣고 계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께서 이제 말씀을 딱 두고 가셨던 게 지금 그만둬야 호상이야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게 있는데 당신의 입장에서는 암은 계속 커져만 가고 이미 몇백 일간 꼼짝 못하는 입원 생활을 보내왔으며 항암 치료를 다시 시작하면 펼쳐질 상황들이 빤히 그려졌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병원에 오래 겪는다 해서 건강하게 살아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아들아, 이제 그만 가자. 내 집으로 좀 데리고 가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병원에만 있는데 오래 살아서 뭐 하냐. 지금 그만둬야 호상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실제 환자분의 얘기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웰다잉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이것 또한 환자분이 직접 저에게 말씀 주셨던 선생님 이제 그만 저 좀 포기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앞선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표준 치료인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신 중에 환자분이었다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달 정도 기대여명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도 얘기를 듣고 오셨는데 아직 그 연명의료 중단 동의서는 작성하지 않으신 상황에서 환자는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보호자는 중환자실 치료든 뭐든 끝까지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한 달을 이제 보내다가 끝내 이제 환자분께서는 선생님 이제 그만 제발 저 좀 포기해 주세요 라는 이 용어로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안녕한 죽음, 안녕한 임종을 원하시는 저희가 이제 논의하고자 하는 웰다잉에 대해서 바라셨던 분이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정리를 하자면 모든 사사로운 감정은 이니에지를 갖추지 못하여 나타나고 사사로운 감정의 분란이 병을 만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큰 틀 안에서 한의학의 인체관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빨간색 표시를 해드린 것처럼 천인상응 그리고 인신체관이라고 해서 사람의 흐름은 하늘과 똑같이 지나가야 되고 또한 한 사람을 소우주로 봤을 때 모든 장부, 조직, 기관도 서로가 불가분의 관계로 인간은 궁극적으로 모든 것은 유기성에 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강조된 글을 보시면 인간에게 있어 어떤 것이 올바른 흐름인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끊임없이 대립과 평형을 유지하는 상태로 변화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올바른 흐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간 모호한 개념을 저희가 한의학에서는 이런 그림을 보여드리는데요. 음양 그림입니다. 자체로, 양 자체로는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이 없고, 양 중에도 음이 있고, 중에도 양이 있는데, 이 양과 중의 양 중의 음이 밸런스만 잘 찾아진다면, 그것은 인간에 있어서 올바른 흐름, 편안한 흐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음양의 평형이 깨진 것이 질병이고 질병을 낳는 것은 음양의 평형이 깨진 것을 되돌리는 것이며 그 방법은 생명의 원기를 되살려 주는 것인데 이 생명의 원기를 되살리면 병은 저절로 없어지거나 혹은 병과 원기상 새로운 평형, 새로운 질서가 생기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질병을 타겟팅한 질병의 퇴치는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한의학의 가장 근본적인 인체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원기를 되살려 주는 것이 치병이지 질병의 소실이 치병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이 관념이 개인적으로는 웰다잉을 제공함에 있어서 한의학적 이론을 사용해 볼 수 있는 이유이자 아주 기본적인 철학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의학의 치병과는 질병의 원인 파악 그리고 원인 제거보다는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 자체를 중요시하면서 병이 있음에도 살아간다. 그리고 원상태로의 복귀, 즉 병의 없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출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한의학의 치병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의학에서는 그렇다면 웰다잉 그리고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것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웰다잉이 제공할 때 좋은 백그라운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한의학은 죽음을 어떻게 보는데? 라고 얘기를 하시면 질병의 혼과 백의 균형이 깨지면 죽음에 이르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혼과 백 약간 또 뜬금없이 이제 정말 한의학적인 의미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혼과 백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려면은 지금부터는 아주 간단하게 한의학적인 기본적인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다 동의보감에 근거된 내용일 거고요. 동의보감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왜 혼과 백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냐면 죽음관을 봤을 때 동의보감은 유가와 불가와 도가 이 세 개의 종교가 다 영향을 받은 건데 특히나 생사, 삶과 죽음에 대한 관점 같은 경우에는 불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불교에서는 생사에 관련해서 생사이려 생사불이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니고 하나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삶과 죽음이 별개가 아니고 또 죽음이라는 것이 삶의 끝에 도달하는 종말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어떤 불교의 핵심인데요. 그렇게 했을 때 동의보감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라고 했을 때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삶의 끝으로 여기는 표현은 없습니다. 대신에 유불도를 다 합쳐서 살펴봤을 볼 때, 유교 같은 경우에는 죽음에 대한 언급은 적고요. 대신에 몸은 죽어도 혼령은 남아서 후대를 살핀다라고 해서 한국에서 하는 제사가 유교에서 시작된 거고요. 불교 같은 경우에는 죽음 이후에 49일 동안 7번의 재판을 받는다라고 해서 49제를 치르죠. 그래서 재판 결과에 따라서 모종의 것으로 이 현실에 다시 태어난다라고 알려져 있고, 도가 같은 경우에는 사후생계가 존재해서 살아있을 적에 도로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 사후세계에서 신선으로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불교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받은 동의보감의 경우에는 죽음을 삶의 끝으로 여기지 않고 어떤 삶의 연장선 혹은 뭔가 점점 이어나가는 증상 혹은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했을 때 죽음이란 음양의 교란으로 발생하는 하나의 증상 또는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시 말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질병 그리고 혼과 백의 균형이 깨지면 혼과 백의 교란이 생기면 죽음이 이르는데 이것은 어떤 삶의 한 증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거를 짚었을 때 혼과 백이 뭔데? 라고 하면은 신이라고 동의보감에서는 말하고 있고 소위 저희가 말하고 있는 어떤 정신세계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사실 동의보감에서 정확하게 이 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 하면 이 불꽃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신은 정기신, 생명과 육체의 3요소에서 시작되는 신입니다. 정 같은 경우에는 초 그 자체, 에너지가 고도로 농축된 물질이고, 기의 경우에는 우리가 촛불 열기라고 말을 하죠. 활활 타오르는 불꽃과 열기, 그리고 신은 밝게 빛나는 촛불의 불빛, 빛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신세계와 동일하지만 동의보감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인차와 영향을 미쳤는데 정은 아랫배 밑에 있는 하단전, 단전이 총 3개가 있는데 아랫배 밑에 단전, 기는 가슴에 있는 중단전, 신은 머리를 주관하는 상단전과 똑같이 배속된다. 실제로 동의보감에서는 그리하여 사람의 모양, 신정장구도라고 해서 왼쪽에 그림과 같이 사람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신이라는 것은 이제 이마 상단전이 주관을 하고 머리를 주관을 하며 지금의 정신세계와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정기신을 보존을 하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육체를 보존하는 것, 심신을 보존하는 것이고 그것이 한의학적 치병의 시작이며 한의학적 치병과는 병이 있음에도 새로운 질서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죽음이라 하면 신을 보존하지 못한 것이고 질병과 신의 교란이 합쳐졌을 때 죽음인데 몸이라 함은 신이라는 것이 보존만 되어 있으면 병이 있음에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정신세계, 신의 교란이 죽음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의 교란은 왜 일어나냐? 그것은 심의 균형이 흩어지는 것인데, 심이라 하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마음, 혹은 마음 수련, 혹은 정말 그 심장의 보존, 심장이 멈추면 우리가 죽는다고 선고를 내리는 것처럼, 심의 보존, 실제 심장 장기의 기능적 보존, 모든 것을 다 함축하고 있지만, 동의보감에서는 사실상 뭐, EKG상 플랫 나타나는 그런 게 확인할 수 없는 시대였다 보니 어느 정도는 심의 균형이 흩어지면 신의 교란이 일어나서 죽는 것이다. 라는 조금 모호한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한 게 잘 죽는 것은 마음을 닦는 것이다 라고 해서 거의 동의보감에서 유일하게 그 웰다잉적인 방법에 직접적인 방법을 안내하는 문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죽음에서 이 마음, 심이 중요한가를 따졌을 때 심장에서는 신명이 거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장에 간직된 신은 신명이라고 불리고 이 신명이 7가지로 나뉘어서 혼신, 의백지, 정지라고 해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혼과 백의 개념이 이때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혼신의백지에서 혼은 혼비백산의 혼이기 때문에 영혼, 무의식에 가깝고 동의보감에서는 이 영혼, 혼이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간에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은 정이 변화한 것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에 심장에 영향을 미치고 의는 기억하여 잊지 않는 것인데 그 기억하여 잊지 않는 것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비장과 위장에 영향을 주며 백 또한 무의식인데 혼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무의식으로 이것 또한 문제될 경우에는 폐에 영향을 주고 지라함은 생각을 한결같이 하여 바꾸지 않는 것인데 문제시 신장에 영향을 줘서 이 신장은 광의의 정을 저장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혼과 백이 간과 폐에 영향을 주어서 궁극적으로 정을 저장하는 장소인 신장에 영향을 줌으로써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통 이제 뭐 임상적인 거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암 환자분들의 임종 시기가 정말 언제냐라고 판단을 할 때라 함은 보통은 BUN 크레아틴인 혈액 검사를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크레아틴이 많이 높아지면은 아 환자분이 이제 곧 임종하시겠구나라는 첫 번째 사인이고 두 번째 사인으로는 뭐 소변량이 하루 소변량이 100cc 이하거나 뭐 50cc 이하다. 그러면은 이제 보호자분들을 불러서 보통 하루 이틀 내로는 보통 돌아가실 것 같다라고 설명하시고 하는 이제 임상적인 지표가 되고는 하는데 조기부감은 사실 그 구조적인 기능과 그 실제로 그 해부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들었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혼과 백, 신의 교란 그리고 이제 뭐 마음적인 심장적인 문제가 생기게 될 경우 홍파, 신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어떻게 보면 뭐 지금의 현대의학적인 이론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너무 모호한 개념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나름대로는 허준이 이렇게 심장, 폐, 간, 비장, 신장을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 기관을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냐 하면 동의보감에서는 이렇게 얼굴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해서 특히나 이제 신장은 턱끝이 흑색으로 바뀌게 되면은 죽음에 가까워졌다라고 말을 해서 타고난 꼴이 좋지 않아도 꼴의 빛깔이 달라지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거나 혹은 건강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 항상 얼굴의 색을 보아야 되고 그 색이 무슨 색이며 그 색이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항상 보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기반해서 한의학적인 관을 생각했을 때 임종위험 징후가 한의학적 관으로서 크게 6가지로 임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색입니다. 안색은 보통 인종으로 갈수록 흑색, 면흑초라고 표현해서 흑색을 띈다라고 얘기를 하고 살찐, 혀를 보았을 때 끝으로 갔을 때 혀가 시커매지면서 그 시커먼 그 태가 혀 전체에 뒤덮이고 그리고 입술이 갈라진다라고 표현을 하며 맥진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부정맥, 그 다음으로 진장맥으로 이어지면은 사람은 죽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장맥은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환자의 호흡 또한 1분 호흡수가 6회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리고 수면 중에 나는 땀이 현저하게 증가할 경우, 그리고 머리 뒤쪽, 목 뒤, 등, 겨드랑이, 사타구니, 엉덩이 쪽에 이상한 반점이 생기거나 부종이 이상하게 생기거나 혹은 너무 뜨겁거나 통증이 발생할 경우 임종위험 징후다라고 한의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흑색한 면흑초의 표현일 경우에는 실제로 임상적으로 암 환자분들이 이제 말기로 갈수록 얼굴이 이제 시커멓게 타는 증상이 좀 있는데 그 부분과 매칭할 수 있고 이제 막 흑태로 혀 전체가 뒤집힌 입술 갈라짐의 표현은 이 오른쪽 그림과 유사합니다. 진장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한의사들에게 굉장히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 게 제 맥은 어떤가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맥은 우리 요골동맥 왼쪽 오른쪽 요골동맥을 짚음으로써 이제 간신 비패신 오장의 상태를 평가를 하는데 그 오장의 상태를 평가를 할 때 맥을 짚는 여섯 곳 모두에서 박자도 불규칙하고 손을 쳐 올리는 세기도 불규칙할 때 다시 말해서 요골동맥을 짚었을 때 마치 어딘가 찢어진 큰 북을 어설프게 퉁퉁 치는 느낌이 들 때를 진정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시커매지고 혀는 시커멓고 갈라지며 맥은 진정맥을 보일 때 임종이음 징후다라고 한의학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파트 1이고요. 파트 2 개념으로서 한의암 치료의 완화 의료적 가치를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서부터는 앞서와는 다르게 철저히 에비던스 베이스드 근거 중심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제 모든 근거는 RCT만 추출해서 만들어진 체계적 문항 고찰과 메타 분석으로 나온 결과에 한해서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내용은 완전히 박사님 철저하게 죄송하지만, 박사님 죄송하지만, RCT가 뭐죠? 그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 네, 무작위 대조군 연구로서 예를 들어서 한의암 치료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라 함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한의암 치료를 평가할 수 있는 환자에게는 뭐 침이든 부항이든 뜸이든 그런 치료 도구를 제공을 하고 그 반대편군 대조군의 경우에는 그것과 동일하지 않지만 뭐 약이랑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위약이라 해서 뭐 플라시보라는 것도 있고 침 같은 경우에는 침을 바늘로 뚫지 않고 이제 꾹꾹 지압하는 행위도 대조군이 될 수 있고 혹은 침은 이론적으로 사실 이제 한의학에서 말하는 경혈자리를 찔러야 되는데 경혈자리가 아닌 그냥 엉뚱한 자리에 찌른 것도 대조군이 될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부항해 같은 경우에는 부항은 그 혈자리를 빨아들여야 되는데 그냥 그 혈자리가 아닌 자리를 가볍게 누르는 행위를 대조군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치료군과 가장 유사하지만 그 정석적인 치료가 아닌 것을 대조군으로 삼고 그 치료군과 대조군의 치료 효과를 비교하는 것을 이제 무작위 대조군 연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체계적 문항 고철이라 하면 내가 설정한 치료군과 대조군을 활용한 모든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다 추출을 해내서 그거를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아, 그러면 정말로 단일 연구가 아니고 수십 개의 연구를 모았을 때 일관되게 연구 결과가 나오는가, 일관되게 치료군이 대조군보다 우세한가라고 평가하는 것이 체계적 문항 고찰이고요. 그것을 이제 정말로 그래프화해서 통계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을 메타 분석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뒤편에 어떤 한의암 치료의 에비던스 베이스드의 의료적 가치를 설명을 할 때는 이제 메타 분석의 그래프 결과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한의암 치료의 치료 도구는 뭐 침, 한약, 뜸, 부항, 명상 이렇게 있는데 사실상 제일 익숙한 거는 개인적으로는 침 치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NCCN이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치료적 가이드라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어, 암 치료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실제로 성인의 암성 통증에는 아큐펑처 그리고 일렉트로 아큐펑처 그리고 아큐프레서 침과 점침과 이제 혈자리를 누르는 지압이 실제로 여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큐펑처와 아큐프레서의 차이는 뒤에서 우선은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큐펑처가 실제로 효과가 증명이 되었으며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에서 공고가 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하나의 예시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Acupuncture to Reduce Cancer-Related Pain 이라는 시스테마틱 리뷰 메타 분석 연구를 하나 보았을 때 보시다시피 총 29개의 RCT, 29개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우리는 분석을 했고 그 결과 이게 이제 메타 분석 결과인데요. 이게 암성 통증과 관련한 모든 RCT 연구를 추출을 해보았더니 캔서 페인이 침치료로 유의하게 완화되더라라는 결론이 난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서 보여드린 초록을 보시면 overall effect of acupuncture on cancer-related pain was 마이너스 0.45라고 해서 이것은 유의미하게 cancer-related pain을 완화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 문구로 서브애널리시스라는 얘기도 있죠. 서브애널리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이제 수술
후 통증에 대해서 암 환자에서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수술 후 통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내에서 시행한 한의암 치료의 표준 임상 진료 지침에서도 수술 후 통증에서 침 치료가 이제 완전히 공고가 되고 있는데요. 임상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수술 후 직후에는 당연히 뭐 침치료로 암성 통증을 뭐 완화시킨다 이런 거는 불가능하고 실제로는 수술 후 적어도 3일 이내가 지내고 난 다음에 바이탈도 다 안정이 되었을 경우 수술 부위 근처를 아주 얕고 적게 침을 놓을 경우 유의미하게 그 수술 관련된 통증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에서도 실제로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얘기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Clinical Evidence of for Association of Acupuncture and Acupressure with Improved Cancer Pain. 이것 또한 체계적 운동 고찰과 메타 분석 논문인데 보시다시피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Acupuncture and Acupressure were combined with analgesic therapy in 6RCT라고 표현을 해서 마약성 진통제 혹은 그냥 진통제와 아큐펑처 또는 아큐프레서를 병행한 6개의 RCT를 추출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큐펑처는 혈자리에 침을 놓는 것이고 아큐프레서는 혈자리를 지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침을 맞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즘에 이제 침 추세가 옛날에는 뭐 몇 센치를 푹푹 찌르고 하는 개념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자입되는 깊이가 뭐 5mm도 안 되거든요. 2m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큐펑처와 아큐프레서의 차이는 핏자리는 똑같고 그 피부를 조금이라도 천자에서 뚫냐 안 뚫냐의 차이가 그것만의 차이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결과의 추세가 아큐펑처와 아큐프레서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거는 약간 조금 컨트로버셜하게 약간 좀 뭐 어떤 부분에서는 아큐펑처가 더 낫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두 개가 비슷하다 얘기하기도 하고 라는 일관된 결과가 나오는 편은 아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큐프레셔의 개념 또한 한의학에서 말하는 그 혈자리를 누르는 것이 정확한 정의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때는 이제 굳이 아큐펑처와 아큐프레셔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총체적으로 침이라고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를 굳이 말씀을 드리는 핵심 이유는 그냥 진통제만 사용했을 때보다 진통제와 침치료를 함께 사용했을 때 어쨌든 환자분들에게 있어서 통증에 대한 완화 효과가 더 크더라. 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특히나 여기 세 번째 거를 보시면 말레그나트 뉴로페릭 페인이 있는데요. 암 환자분들이 사실상 그냥 차라리 암성 통증 관련된 거라면 뭐 마약성을 먹든 어떤 진통제를 먹든 간에 어느 정도 조절이 되는 편인데 이 신경성 통증이 나타나는 순간 치료 효과율이 뭐 30%에 불과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신경병성 통증이 개인적으로 조금 환자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 이럴 경우에 약간 침치료를 곁들였을 때 유의미하게 좀 더 상승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논문의 결과가 임상에서도 조금 유의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 논문을 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암성 통증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안티에메시스, 그러니까 암 환자분들의 오심구토, 울렁거리는 것과 구토 증상에는 어떻냐 했을 때 역시나 NCCN 가이드라인에 아큐펑처와 아큐프레서, 그러니까 침치료가 들어가 있게 됩니다. 부위는 암 환자의 오심구토는 혈자리도 NCCN 가이드라인에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내관혈이라고 해서 원래는 이제 해부학적으로 딱 고정되어야 하지만 한의학적으로 혈자리는 이제 인체의 이제 길이와 인체의 두께마다 조금씩 다르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체크를 하실 때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그 라인인데 본인 각자 세 개 손가락을 손목에 댔을 때 그 밑에 가운데 부분을 내관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암 환자에 오신 부토는 이 내관열이라는 침치료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암성 통증 같은 경우에는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에 침치료를 시행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 암성 통증의 혈자리 부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이제 약간 근거 중심이냐 아니면 한의학적 임상에 조금 근거를 하냐 이 두 가지가 조금 갈릴 때가 있어서 정확하게 암성 통증이나 또 기타 암 관련 증상에 어떤 혈자리를 놨을 때 조금 유의미한가에 대해서는 제가 뒤편에 한국에서 발표한 한의표준 임상진료 지침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먼저 뭐 약간 그냥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까 간신 비패신 동의보감에서 뭐 오장육부라는 것이 있고 또 뭐 그것이 다 의식도 주관을 하면서도 몸의 실제적인 장기이기도 하며 실제로 허준 선생이 그림까지 그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한의학에서는 팔이든 다리든 뭐 손이든 발이든 모든 장기 부위에 그 간신비패신 오장이 관리하는 경혈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폐암이다 하면 폐가 담당하는 이 모든 경맥 혈자리 중 한의사가 생각했을 때 적정방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경혈자리에 침을 놓게 되면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가 예시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목이 아파서 침을 맞으러 갔는데 손발끝에 침을 맞았더니 목이 다시 돌아가더라. 라고들 환자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것의 원리가 여기에서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손, 발, 팔, 다리뿐만 아니라 복부에도 하나하나 모든 장부가 다 배속되어 있는 위치가 있고요. 등에도 다 배속되어 있는 위치가 있는데 특히 등 같은 경우에는 척추 넘버에 배속되어서 각각 예를 들어서 각각 배속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흉추 11번의 양쪽은 대장이 관리하는 곳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 그것이 현대적으로 봤을 때는 자율신경계 계통과 좀 연관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결론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부터는 이제 한국에서 발표한 암 관련 증상, 그리고 암 관련 증상 완화를 위한 한의암 치료가 근거 중심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를 표현을 드리려고 하고, 여기 적혀 있다시피 한의학 분야 치료 기술들의 근거가 보고된 국내외 대부분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들을 대상으로 발표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히 에비던스 베이스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암성 피로입니다. 암성 피로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이 이제 일반적으로 공고되고 있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공고 아니고요. 왼쪽이 이제 제가 일일이 연구 하나하나를 다 들고 올 수가 없어서 통계적으로 데이터를 돌렸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다를 말씀을 드리고자 이제 짧게 짧게 들고 왔는데요. 전침 치료, 그리고 침 치료와 일상 관리의 병행. 여기서 일상 관리는 암성 피로, 피로감을 호소하시기 때문에 좀 더 잘 드셔라, 잘 주무셔라, 뭐 식단은 어떻게 조절해 드릴까요? 이런 부분의 영양 지지, 그리고 뜸 치료와 일상 관리의 병행, 그리고 한약 중에 십전대보탕이라는 것, 그리고 한약 중에 보조익기탕과 일상 관리의 병행이 그 반대편의 대조군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암성 피로를 완화시키더라. 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권고안을 보시면 암성 피로에서 침치료, 암성 피로 환자의 주 증상 개선을 위하여 침치료를 고려한다. 암성 피로 환자의 주증상 개선을 위해서 전침 치료도 고려한다. 그리고 일상 관리를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보다 침 치료와 일상 관리를 병행을 하는데 혈자리로는 뭐 기해, 관원, 중환, 족삼리, 삼음교, 퇴계, 혈해 합곡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실 이 혈자리는 물론 데이터상으로 추출해와서 임상적으로 이제 가부를 판단한 후에 실린 거긴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왼쪽에 어떤 증상의 경감을 분석한 것처럼 통계적으로 증명됐냐라고 하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X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혈자리의 추출은 그냥 전반적인 빅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 빅데이터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경맥의 흐름, 그리고 흉추와 요추, 그리고 뭐 복부, 여기에 다 배속되어 있는 한의학적인 관점, 한의학적인 경혈을 배속으로 다 합당한 혈자리다. 혈자리로 결론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어서 일상관리 단독을 하는 것보다 뜸치료와 일상관리를 병행하는 것, 그리고 십전대부탕이라는 한약을 고려하는 것이 암성 피로의 권고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암성 통증입니다. 암성 통증도 마찬가지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통제만 사용하시는 것보다 진통제와 침치료를 병행하는 것, 공독이라는 약침 치료와 진통제를 병행하는 것, 그리고 뜸 치료와 진통제를 병행하는 것이 진통제만 사용하는 것보다 암성 통증의 개선에 훨씬 도움이 되더라라고 얘기를 했고, 또한 한편의 연구에서는 호전율 및 호전 정도를 보고하진 않았으나 진통제가 효과를 발현하기 위한 시간을 줄여주고 또 진통제의 효과가 유지되는 시간도 늘려주더라. 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특히나 암성 통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NCCN에 실려 있는 것만큼 침치료도 당연히 권고를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뭐 한의학적 임상에서는 뜸치료나 뭐 공독 침치료 또 한약도 일부는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암성 식욕부진입니다. 식욕부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한약과 관련된 얘기가 많았고, 일상관리 또는 무처치를 비교했을 때 일상관리 또는 무처치보다는 보존기탕 또는 육군자탕이라는 한약을 사용한 것이 더 나았고 또 메게이스, 식욕촉진제 보통 많이 사용하시는 게 이제 메게이스인데 메게이스보다는 한약 치료가 더 유의한 가능성은 더 치료 효과가 높아지는 가능성은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라는 얘기도 있고 또 일상관리만 시행하는 것보다는 일생관리와 요근자탕이라는 한약을 병행하는 것이 좀 더 높더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암성 식욕부진에 있어서 이 식욕촉진제 메게이스를 능가할 수 있는 약은 뭐 임상적으로는 거의 없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통계가 개인적으로 뭐 한의사이기 때문에 한약이 식욕촉진제보다 유의하게 뭔가 상승 효과를 보이진 않았다는 면에서 아쉽긴 하지만 거꾸로 얘기를 했을 때 가장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메게이스를 사용을 하시고 메게이스를 먹어도 효과가 없거나 혹은 메게이스를 드시면서도 나는 그래도 좀 더 먹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께 한약을 필요시에는 권고를 드리고 있고요. 또 한간에는 환자분들 사이에서 그 메기스가 약간 스테로이드제가 들어가 있다 보니 거부감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분들께는 여기 언급되고 있는 뭐 보존기탕, 육군자탕 같은 한약을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항암화학요법 오심구토입니다. 오심구토 또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울렁거림 구토는 이제 내관열 침치료가 의미 있게 NCCN에서 권유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도 정리를 해보자면 항구토제만 사용하는 것보다 항구토제와 침치료를 병행을 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제가 이거가 뒤쪽 부분 사진을 앞쪽으로 올려놨는데 오심구토도 마찬가지고 항암화학요법 말초신경병증도 마찬가지이고 이 두 증상에서는 침치료를 굉장히 권유를 하고 있는데 항암화학요법 오신구토 같은 경우에는 내관 족산 및 중환 기해 퇴중 공손 혈자리를 얘기를 하고 있고 항암화학요법 말초신경병증 같은 경우에는 혈자리가 제공이 안 되고 있는데요. 임상적으로는 이렇게 팔풍팔세혈이라고 해서 우리 손발 수지관절, 족지관절의 이 사이사이의 침치료를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침치료는 오심구토에는 NCCN에 실려 있지만 말초신경병증에는 이제 NCCN은 실려 있지 않더라도 제가 앞서 논문을 보여드리면서 뉴로패틱 페인에 특히나 진통제 단독 사용보다 침치료를 병행하니까 조금 더 유의미하게 나온 결과도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완화 의료적으로 데이터도 많고 임상적으로 활용도 많이 하기 때문에 꼭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요법 육발 말초신경병증에서 한약도 중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특히나 한약을 먹는 것보다 그것을 이제 우리 네일샵 갔을 때 파라핀 요법 하면 손 담궈주는 것처럼 그 한약을 끓여서 손발을 담궜을 경우에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라는 결론도 많습니다. 그 탕약은 똑같습니다. 환기계지 오물탕이라는 그 한약, 우차신기한이라는 한약, 익기활혈퇴변이 이 한약을 끓여서 먹는 것도 좋고 손발을 담그는 것에도 이 말초신경병증이 도움이 되더라라는 결론이 났고 이제 일곱 번째로 방사선 치료 유발 구강건조증 환자의 증상 개선을 위해서 침치료를 고려할 수 있으며 이것 또한 일상관리가 사실상 가글밖에 없다 보니 가글만 시행하는 것보다는 침치료를 대신해서 사용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장마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수술 직후에는 장기가 아직 되고 있지 않다 보니 환자분들이 이제 설사를 너무 과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일시적으로 변비가 좀 심하게 나타나시는 경우도 있다 보니 그럴 경우에는 침치료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요거는 심지어 권고등급 권고 수준이 A 하이로서 굉장히 근거가 착실하게 나왔던 증상 중 하나인데 실질적으로는 수술 직후에는 침치료를 할 수 있는 컨디션도 아니실 뿐더러 감염의 위험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소 3일이 지나야 되고 바이탈도 안정된 것을 확인한 후에 침 치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수술 후 통증 같은 경우에는 연구도 워낙 많고 뭐 이미 임상적으로도 근거가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침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고 환자분들도 먼저 찾으시는 경우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파트 1의 동의보감적인데요. 약간 한의학의 철학적 내용, 그리고 파트 2의 에비던스 베이스드의 한의암 치료의 정말 근거를 전향적으로 평가를 다 해봤을 때, 역시나 말씀드렸던 대로 침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전 세계적으로 에비던스가 가장 확실한 한의 치료 도구 중 하나이고, 캔서 릴레이트 심통 또한 한의 치료가 유효한 적응증 중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암 관련 증상 완화가 목적이다 보니 완화 의료적인 측면에서도 한의 치료, 특히 침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실제로 한의사로서 암 환자를 뵐 때 물론 양방적 지식과 양방적인 컨트롤, 뭐 마약성 진통제도 다 어떻게 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시에는 한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유해 드리고 있는 것이 실제로 한의사로서 암 환자를 뵙는 사람의 실질적인 임상 경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암 환자를 보는 한의사로서 양방약을 사용할 수 없는 한의사로서 어쩌다 보니 모든 표준 치료가 다 종료되고 이제 더 이상 할 거 없다라고 말씀 들으시고 약간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오시는 환자분들을 어떻게 하다 보니 많이 뵙게 됐는데요. 개인적으로 마인드셋을 하는 게 여기에 적어 놓은 것처럼 두꺼운 원목이룩지를 들고 간절하게 나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을 보고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고 차마 말할 수 없었다. 무엇이든 내 역할을 찾고 싶었다. 열심히 찾아낸 역할이란 게 고작 그분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뿐일 때도 많았지만 이토록 작은 노력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들의 마음도 다를 바 없다. 의사들끼리 하는 말에 잘 참는 사람들이 암에 걸린다더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독 암 환자 중에서는 자신의 아픔을 속으로 사기르는 사람이 많았다. 그 아픔이 병으로 인한 아픔이든 지나온 생에서 누적되어 온 아픔이든 가족 혹은 또 다른 누군가로 인한 아픔이든 많은 이가 몸이 더 고통스러워질까 두려워 마음의 고통이라도 숨기려 했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편견 없이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라는 믿음을 주며 한 발짝씩 다가가면 누구보다도 솔직하게 당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들이기도 했다. 신기하게도 한탄과도 같은 속말을 뱉어낸 밤이면 대부분의 환자가 편한 얼굴로 잠에 들었다. 제가 사실 암 환자를 보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느꼈던 부분인데 웰다잉이 멀지 않고 좋은 죽음이 멀지 않고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정말로 마음을 잘 다스리고 심신이 평안하면은 궁극적으로 좋은 죽음으로 이를 수 있는 것이 정말 맞다면 저희가 이제 의료진이든 또 주변 사람이든 혹은 암 환자를 보고 있는 보호자로서 피차 항상 솔직한 마음을 이제 공유를 하고 서로의 얘기를 편견 없이 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된 지난 임상 경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께도 그러려고 하고 또 동료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고 특히나 후배들에게 많이 하는 말이 그들의 인생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굉장히 많이 전달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대신 전하게 된 이야기지만 생의 마지막에서 이토록 치열하게 싸운 사람이 있었음을 누군가 기억해 주길 그 기억으로 인해 남은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더 평안해지길 기도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환자를 보고 있고 내가 이 환자 옆을 지키고 있다라는 마음이 전달되면은 사실 뭐 궁극적으로 웰당이 가능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의보감에서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좋은 약은 현명함을 사랑하고 선한 행동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서 호현낙선 천하지대 양약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죽음을 위해서 저희가 철학적인 부분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완화 의료적인 치료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에비던스 베이스드의 치료 도구를 제공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보통 이 정도의 경과와 이 정도의 예후가 나올 거야라고 평가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환자의 마음을 달래드리고 저희 또한 어느 정도 정말 진심으로 그 환자의 고통에 공감을 하고 그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말 좋은 죽음을 제공을 해드리고 싶다는 그 간절함 속에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하면서 이 자료를 만들었고 이상 제가 준비한 모든 자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데, 어, 잠깐만요. 여기 좀, 유튜브에서 목소리가 나오네요. 잠깐만 끄겠습니다. 어, 예.
그, 뭐, 의학적인 것은 굉장히, 어, 조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으로 좀 생각하고요. 저는 우선 좀 철학적인 측면에서, 어, 한약에서 보는 그 웰다인, 좋은 죽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잘 죽는 방법. 그 여러모로 다각적인 그런 말씀해 주시는데, 음, 호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잘 죽으려면 마음을 닦아라. 그게 어떤 뜻일까요? 그게 실제로 우리가 삶에서 실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을까요? 삶에서 실행하는 게 이제 그 인의의 질을 항상 지키려고 하는 그 인생의 수련이 마음을 잘 닦은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측은지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이제 측은지심을 가지고 남을 사회를 보고 남을 보고 나 자신 또한 측은지심을 보고 바라보는 것이 마음을 잘 닦는 것의 기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이니에지가 잘 다스려졌을 때 궁극적으로 잘 죽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호준 선생님의 뭐 궁극적인 말씀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가치를 수양을 했을 때 죽을 때 마음 편하게 죽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겠죠. 아니면은 네. 그런 의미에서 월당이겠죠. 맞아요, 맞아요. 마음이 편해야 몸도 편하다라는 것이 동의보감의 메인이기 때문에 마음이 편한 것은 그것이 정말로 이제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인 안녕을 다 통합하는 개념이라서 다 이제 다 합체된 표현이 아닐까라고 개인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몸이 균형이 깨졌을 때 병이 난다. 어떤 그 우주적인 어떤 그 균형이 몸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런 그 균형이 깨졌을 때 병이 나는데, 한의에서는 그것을 갖다, 어, 완전히 치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한의사께서 같이 환자들한테 이제 도움 주고 그런 것들인데, 그런 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한의학에서 보는, 좋은 죽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완화의료적인, 그런 기능이 상당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사람이 병들어서 죽기 전에. 그런 면에서 또 후반부에 완화 의료를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시의적절했고요. 근데 그 완화 의료 관계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드는 질문이 그 파라셀수스가 그랬나요? 모든 약은 독이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그런 효과가 있는 반면에 거기에 대한 또 그림자도 있다라는 그 말로 이해되어 있는데요. 그 치매 완화 의료적 가치를 쭉 말씀하시고 그에 대한 데이터도 말씀하시는데 치매 부정적인 효과는 없는가요? 어떤 득과 실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득이 더 클 때 침을 사용할 것 같은데 좀 뭐 문외한으로서 언뜻 드는 질문이었습니다. 의문이었습니다. 치매나 또는 그 지압이나 또는 한약이나 말기 암 환자의 통증, 다른 또 어, 오신부터 같은 것들 그런 증상을 약화시키는데 부정적인 측면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정확한 말씀을 주시는 게 암 환자에게 있어서 또 이런 어쨌든 표준 치료는 아닌 완화의료적인 치료이다 보니까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하나 예시로 말씀드렸던 게 수술 후 침 치료를 할 때 감염을 아무리 뭐 그 무균적인 처치를 하면서 한다 한들 무조건 수술 후 적어도 3일은 지켜보고 그다음에 바이탈이 안정될 경우에 뭐 깊게 너무 뽑지 않고 얕게 뭐 수술 후 주변 부위 뭐 2cm 이상의 텀을 두고 그리고 너무 많은 자침 개수가 아닌 요런 것이 사실 일상적으로는 피차 이제 다 얘기가 오가는 거기는 한데 이제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그것이 이제 체계화나 데이터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 한의학의 문제이기는 합니다. 근데 임상적으로는 뭐 수술 후 침은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뭐 물론 한약은 당연히 뭐 항암 치료하다 보면은 뭐 간 수치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신데 그런 분들께는 말씀하신 어떤 약이든 간에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완화의료적인 측면에서 한약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 거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방사선 치료를 한창 하시고 계신 분들께는 그 부위에 뜸 치료를 하면 안 되겠죠. 같은 온열적인 부분이 있고 피부염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임상적으로는 다 서로 뭐 아는 사람은 알고 구전돼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지만 그 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그 한의학이 데이터화할 필요 있다라는 그 인지가 공공연하게 탑재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그 리얼월드 데이터에 한해서 득이 뭔지에 대해서 증명해내는 것을 조금 더 메인으로 두고 있는 것 같고, 이제 내부적으로도 그 득이 확실해졌다라는 것이 대외적으로 인정이 될 때 아마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이런 대신에 실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뭐 정립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급한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 드렸고 저 분야 아니면 많은 암 환자 보시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네. 저는 맨 마지막 슬라이드 읽으면서, 읽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것 같은 어떤 무기력과 슬픔, 그리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느낌, 그러면서 이제 죽음으로 향해 가는 환자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기 환자를 보는 같은 임상으로서의 마음이 너무 느껴져서 진짜 마음이 많이 음, 그랬습니다. 동질감도 느껴지고 동지애도 느껴지고 그랬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그 앞에 시작하실 때 슬라이드가 있었는데 그 지금 그만둬야 호상이다라고 이제 그 환자분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이분은 도인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미 자기 자신의 죽음을 똑바로 마주하고 통찰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이 내 마지막 순간을 잘 보낼 수 있을지를 깨달으신 분이다. 그래서 결국 선생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내용이 웰다잉이란 결국 자기 자신의 죽음 마주보고 잘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통찰을 해야 그리고 삶 속에서 그걸 실천해내야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업적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쵸.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같은 임상으로서 같이 이렇게 많이 공감하면서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김 박사님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실 뭐 대한민국에서도 아직 그 한의학이 너무 그 뭔가 옛날 데이터로만 환자분들을 뵙고 있고 정말 중요한 얘기 해주신 이 한의사들은 뭔가 치료를 제공할 때 부작용에 대한 고지 혹은 뭐 적응증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의 고지 이런 부분을 잘 안 해준다라는 환자분들의 인식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현실적으로 그렇긴 한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굉장히 한의학에서도 내부적으로 근거 중심적인 치료, 실제로 정말 증명된 치료를 제공해드리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임상적으로나마 환자분들께 정말 지금 현대의학처럼 적응증은 이것이고 부작용은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금기사항입니다. 라고 데이터화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할 수 있는 일부의 데이터, 노력하고 있는 일부의 데이터라도 이런 계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제 뭐 만약에 너무 한의학적 철학이라는 것이 조금 뭐 예를 들어서 정기신, 혼신의복지 이런 부분이 이런 만화의료나 웰다잉에서 굉장히 조금 그나마 직감적으로 와닿는 거지 저희가 뭐 이것을 멀쩡하게 잘 걸어 다니시고 건강하신 분들께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의료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건 아닌 부분도 환자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어쨌든 현대 한의학, 저희는 이제 현대 한의학이라고 사실 네이밍을 부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현의학의 변화와 노력을 말씀드릴 수 있는 저에게 이렇게 또 먼저 문을 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밖에 않아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말기 환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적다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또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죽음에 대해서도 배워본 적이 없고, 임종 돌봄에 대해서도 그 좀 특수한 부분인데, 그 부분도 사실 그렇게 자세히 다루지를 않아서, 나중에 제가 실제 필드에 나와서 이제 의사로서 이제 프랙티스를 하고 환자들을 대하면서 이제 제가 필요해서 혼자 막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죽음학을 공부했던 것도 제가 죽음 앞에서 도망을 다니고 너무 무서워라 하니까 죽음을 이미 임종 과정에 들어가는 환자를 잘 보지 못하고 제가 심정적으로 도망을 가서 제가 죽음을 똑바로 보려고 죽음학을 공부했던 거라서 음, 일단은 보면은 저는 그 둘 다가 너무 좋습니다. 그 현대 한의학에서 우리 이쪽에 임종의학과 완화의료와 함께 병행해서 함께 뭔가를 더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셔서 우리에게 조금 더 많은 어떤 도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환자들의 고통과 함께 싸울 수 있는. 그래서 어떤 그런 컴패니언십, 그 우리가 함께 가고 있다는 그런 기쁨이 있었고, 그 두 번째는 아까 그 제가 죽음 앞에서 도망가는 마음이라는 게 죽음에 대해서 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철학이 특히 한국인이나 동양인들에게 이렇게 맞는 철학이 이렇게 이렇게 한의학에 함께 있다는 그런 것들을 확인한 것 같아서 이 분야를 조금 더 많이 연구를 해서 우리가 잘 이렇게 되살려서 좀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음.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제 정의를 내렸지만, 그 완화 의료의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에, 물론 육체적인 돌봄도 필요하고요. 지금 김 박사님 후반부에서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신 그 완화 의료 같이, 그런 데서 이제 한약이 크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인, 사이클로지컬한 어떤 케어, 이런 것도 어쩌면 한약에서, 명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마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저희 옥스포드 휴먼스 포럼을 이제 시즌 2에서 시작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서양의학에서 이제 세계보건기구가 정의한 그세 번째 영역, 영적 돌봄이라는 측면에서 서양의학이 크게 아직은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없고 그냥 기존의 종교나 어떤 영성적인 어, 그 측면을 담당하는 분들이 병원에 와서 따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 박사님 오늘 발표에서도 전반부에 쭉 들었지만 한약은 근본적으로 아주 특이한 우주관, 세계관, 그다음에 내세관 심지어 그다음에 인체도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음양을 반영하고 오행을 반영하는 그런 어떤 우주와 인체 사이에 아주 밀접한 그 인티그레이션, 통합 체제로서 서로 공존하는 이제 그러한 체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한약에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어쩌면 한약에서는 인간을 단순한 물질적, 몸으로만 구성되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김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경락 같은 것, 기의 흐름, 더 나아가서는 좀 더 정신적인 그런 존재의 형태로 그런 존재일 것이라고 이렇게 한약에서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쩌면은 한약에서는 서양의학보다 영적 돌봄을 더 어떻게 더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 철학적인 형이상학적인 바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쪽에 대한 어떤 논의라는 것은 없습니까? 한약에서? 요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아무래도
임상의 대부분의 시간을 몸담고 계신 분들은 그거를 뭔가 좀 깊숙하게 논의하시기에는 정말 현실적으로는 조금 힘들대. 이제 마인드셋을 어쨌든 그 학문 자체가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기반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 어느 정도 마인드셋을 그렇게 잡으려고 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너무 프로그램을 너무 잘 짜주셨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사실 저는 사실 말씀드렸죠. 인상이 90%고 10%를 이제 제가 아는 그 임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가 도움이 되는가를 이제 이렇게 맞춘 거라면 이제 백유상 교수님이나 이어서 하시는 백유상 교수님, 김태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씀하신 그 내세관, 한의학의 철학, 한의학의 인체관적인 그런 학문적인 부분으로서 깊게 탐구를 하신 분들이라서 훨씬 저보다는 뭐 수준과 질이 완전 비교할 수 없는 더 딥한 내용을 다루실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저 포함 임상 한의사들도 그것을 듣게 되면은 환자를 보는 관점이든 환자에게 뭐 완화하려가 아니더라도 건강한 환자에게 보조적으로 서포트하는 개념의 치료를 하더라도 조금 더 철학적으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 스피리추얼 케어, 영적 돌봄에서 참 어려움이 있다는데 동의를 합니다. 서양학을 한 사람으로서 유물론에 기반을 했기 때문에 이게 특히 완화 의료에서만 나오는 얘기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스피리추얼 케어라든가 혹은 뭐 심지어 사이콜로지컬 케어도 주로 이제 맨 마지막 단계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EAPC라고 해서 완화의료 학회에 가도 근데 마찬가지기는 해요. 유럽 완화의료 학회에 가도 스피리추얼 케어가 가장 얕게 다뤄지고 또 이제 실제 필드에서 일하는 임상가들, 저 같은 사람들은 너무나 이제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 피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그래서 가장 발전이 더딘 상태입니다. 그래서 완화 의료 자체는 이제 팔리에이티브 메디슨이라고 해가지고 그 메디컬 프랙티스나 메디케이션 하는 부분은 발전을 해나가는데 이 부분은 절름발이처럼 성장하지 못하는 저는 그게 이제 단순히 완화 의료 자체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서양 의료 철학의 기반인 유물론의 한계고 그리고 다 나아가서 서양 철학의 한계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까지 해보는데 실제 저는 그래서 이번에 한의학 주간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주관을 하고 이렇게 탐구를 하게 된 것도 이제 일단은 서양 철학이 맞지가 않고 그 유물론이 한계가 있고 죽음 앞에 서서 스피리추얼 케어를 하기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과연 한국인들을 위한 영적 돌봄 그리고 전인적 돌봄은 어디에서 기반을 두고 시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앞에서 이렇게 동의보감 얘기랑 해주시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보물을 찾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다음에 이제 연속되는 강의들에서 저희가 더 많이 공부하고 또 탐구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조 부장님 말씀하신 어떤 그 돌파를 어디서 찾을까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뭐 사후생에 대한 얘기를 의료에서도 많이 하는 것이 하나의 큰 돌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영성과 종교성과 의학이 같이 접목되지 않으면 그 영국 여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영적인 그런 희망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을 때, 사후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을 때, 현재 느끼는 암 환자의 통증도 줄어든다는 그런 제 연구 결과를 좀 읽은 것도 있는데, 그리고 인간은 마인드 앤 버디, 몸과 마음의 결합체이기 때문에, 마인드의 상태가 몸에 영향을 주고, 몸의 상태가 물론 마인드에 영향을 주지만, 그 허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간간의 본질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단순한 육체가 아닌 마음과 육체가 연결돼 있어서 힘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김 박사님 말씀하실 때 도교, 불교, 유교가 사실은 한약의 뒤쪽에 깔려 있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바탕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세 종교가 모두 어, 몸을 떠난 이후에도 어떤 의식이나 생명은 계속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갖고 있죠. 뭐 유교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약하지만 그래도 혼백이 남아있다가 나중에는 흐트러지겠지만 어쨌든 세 종교 모두 다 사후 세계, 사후의 영속적인 그런
그걸 믿기 때문에 어쩌면은 어, 조 선생님 같은 건 서양의학자보다는 김 박사님 같은 한의사께서 좀 더 이런 얘기를 환자들께 더 쉽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듭니다. 근데 김 박사님 그 암 환자들 이렇게 보시면서 물론 암 환자들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이겠죠. 그러면서도 제 생각에는 어쩌면은 어,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았나? 어떤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그냥 사라지는 것인가?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고뇌를 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텐데, 임상에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서 그런 측면은 못 보셨습니까? 그리고 그런 데 대한 어떤 한약적 대응책이 있는가요? 한의학적 대응책도, 한의학적 대응책이라는 말씀도 맞기는 한데, 말씀하신 그 사후세계라는 것이 그래도 이제 존재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이제 제 개인적인 그냥 이론을 말씀을 드리는 게 환자분들께 도움이 좀 되는 것 같고, 아, 실제로 말, 실제 그렇게 대화를 나누신 적이 있으시다고요? 환자분들이 종종 물으세요. 제가 조금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냥 환자분들이 그냥 이제 뭐 농담인 척 하시면서 뭐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으면 끝인가요? 저 그냥 죽으면 그냥 깜깜해지고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거를 은근히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후 세계가 있다고 믿고 있고, 어차피 믿음이라면 그렇게 믿어야 삶도 더 풍족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환자분들한테도 그냥 완전히 철저하게 개인적인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거를 말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말기로 갈수록 종교를 믿으시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시는 것 같아요. 뭐 그게 기독교든 불교든 뭐든 간에 뭔가 내가 이 고통의 끝이 그냥 받다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뭔가 이거에 대한 그 이후의 보상도 뭔가가 있겠지라고 믿음적인 믿음을 점점 더 많이 갈구하려고 하시는 것 같고 실제로 한 환자분은 이제 쭉 아무 종교가 없으시다가 이제 거의 이제 사용하는 항암제가 마지막입니다라는 송고를 들으셨을 때 가족의 권유로 교회를 나가셨는데 내가 지금 건강 상태는 똑같지만 그래도 마음 심적으로는 많이 편해지더라. 이게 교회를 나가고 뭔가 미지의 세계를 믿음으로써 이 얘기를 해주셨던 분들도 있어서 저는 이제 환자분들께 물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저는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고 저는 그렇게 믿어야 제가 숨 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예. 그냥 제 생각에 어, 어떤 종교적 믿음을 갖는 환자들이 말기암 환자들이죠. 또, 또 생명의 연속성을 믿는 환자들이 오히려 죽는 과정에서 좀 저항 없이 부드럽게 좀 되게 스무드하게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김 박사님의 경우가 그런가요? 조 부장님께도 한번 같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어, 아, 근데 제 경험은 얼마 전에 최장한 말기 목사님 사모님이 입원을 하셔가지고 이제 한 달 정도 입원을 하셨는데 이분이 그냥 통증 조절하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뭐 오심 구토 같은 증상 조절 외에 다른 걸 전혀 원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여쭤봤어요. 그래서 좀 이제 PTSD라고 해서 너무 황달이 심하셔서 이제 담즙도 좀 빼내고 싶고 이것저것 좀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저한테 하느님이 부르셔서 나 이제 집에 가니까 몸에다 구멍 내고 싶지 않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이제 아드님이 전도사님들이시고 이제 그 남편분도 이제 목사님이시고 하시는데 그래서 마지막 이제 임종일이 한 이틀 정도 이제 임종 기간을 거치시면서 좀 고생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도사님이 보내준 문자를 보여주시는데 그
되게 이렇게 잠깐만요. 천사들과 그 성령 전도사님은 어떤 분이시죠? 전도사님. 아드님이 네. 아드님인데 아드님이 천사들과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현상에 집중하지 말고 즉 고통받고 있는 엄마의 모습에 하지 말고 이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해서 이렇게 죽음이라는 거를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다음 세계로 넘어가는 과정이라는 거를 마음의 눈으로 보고 현상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는 굳건하게 가고 승리한다라고 이렇게 문자를 가족끼리 이렇게 돌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찬송가 부르시면서 가셨는데 이게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도 이것저것 좀 해봐서 몇 달 더 견디실 수 있도록 만들지라는 생각을 가족들에게 약간 이렇게 블레이밍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웰다잉이 아니었나. 마지막까지 가족 간에 더 이렇게 유대가 단단해지고 환자분 되게 평온하게 잘 넘어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기 상태가 되면 가족 간의 싸움도 사실 많고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못 받아들이면 가족 간의 싸움도 되게 많고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고 환자도 되게 마음적으로 몸적으로 고생하시면서 가시는 경우도 많은데 참 그런 어떤 단단한 유대감, 환자의 평안함 그런 걸 보면서 그리고 다음 세상에서의 서로의 약속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본딩에 대한 기대감, 호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음. 그거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예. 음. 김 박사님은 비슷한 경험 없으십니까? 저도 혹시, 사실 제가 기독교다 보니 제가 기독교고 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가족분 아버지를 일찍 보내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보내드렸던 상황과 그 이후에 가족들이 이제 회복하는 상황을 옆에서 봤던 사람으로서 보호자분에게나 환자분에게나 그 이후의 세계 뭔가 연장선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 어차피 팩트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믿는 것이 모두에게 평안한 마음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 사후세계 믿음에 대한 부분은 이제 환자분들은 요즘 추세는 이제 점점 더 그 부분에 있어서 환자분들 또한 필요성을 느끼고 자꾸만 갈구하려고 하시는 게 느껴지는 추세이기는 한데요. 근데 이거 완전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환자분들은 그러면은 평안하게, 다행히 평안하게 좋은 곳으로 가셨다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 이제 영국은 어떠신지가 여쭤보고 싶은 게 남은 보호자분들에 대한 지지 프로그램 같은 게 이제 문제가 대두가 되죠. 왜냐면은 환자분 좋은 데 갔어. 그다음에 보호자 또한 환자분이 좋은 데 간 거를 알아. 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예를 들어서 수십 년 동안 그를 다시는 보지 못할 거에 대한 그 그리움과 부재는 어쩔 수 없어. 그게 이제 당장 닥친 현실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사후 지지 프로그램이 영국에서는 잘 되는지 한국은 아예 없거든요. 뭐 네이밍만 있을 수도 있는데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어떠신지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저에게 물어보셨다면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세하게 어떤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바로는 어, 다양한 어, 조직을 통해서 국가 NHS, 국가 의료 체계에서 그런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그 그리빙 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자선단체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 부장님은 아, 어떠세요? 예. 일단은 1960년대, 70년대 처음 시실리 손더스가 호스피스 운동 시작하고 이 완화의료 호스피스에 대한 어떤 그분의 캠페인으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실제로 한국 사회, 영국 사회에서의 일반 대중과 어떤 전문가들까지도 이런 사별가족 돌봄의 중요성에 이 인식이 굉장히 깊고 넓게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NHS 비리먼트 서비스가 상당히 잘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어떤 장내 준비 지원부터 시작을 해서 심리 상담까지 해서 6개월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거 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여러 이제 어떤 체리티 단체들, 그래서 뭐 크루즈 비리먼트 서포트라든가, 그리고 이제 유명한 그 차일드 비리먼트 UK, 그래서 이제 그 어린이들을 위한 이제 그런 단체도 있고요. 또 이제 마리 큐리 센터라든가 시실리 손더스 센터,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유명한 몇 개의 이제 그런 NGO들이 있고 그런 시민 단체들이 있고, 그 외에 이제 각 호스피스들이 산계해에 있는데 각 호스피스마다 약간 이제 그 공동체, 마을 공동체 개념이 특히 약간 시골로 가면 조금 더 이렇게 강화가 되어 있는데, 그, 그 마을 공동체 안에서의 서포트 시스템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발런티어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럼에서 있었을 때 더럼의 호스피스 센터가 이제 있는데,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호스피스 센터에서 이렇게 그 마을 공동체에서 발런티어링을 주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적으로 국가 시스템과 각 이제 그런 마을 공동체 호스피스들 그리고 NGO 단체들이 좀 그래도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웹사이트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 사별 가족이고 도움이 필요할 때 그런 웹사이트들에 들어가서 이제 이런 거를 하고, 만약에 어려우면 거기서 바로 심리 상담 신청을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시스템이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나아갈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국의 그 죽음의 질이 늘 이렇게 보면은 1등으로 이렇게 지칭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한국은 왜 그런 것들이 발전이 안 돼 있죠? 그참 궁금합니다. 음, 제가 생각을 했던 건 뭐였냐면,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가 이제 그들이 이런 어떤 그 의학의 정점에서 완화의료로 죽음을 임브레이스먼트 하는 쪽으로 돌아설 때, 우리는 50년대, 60년대, 70년대가 그때 영아 사망률이 거의 그런 굉장히 높았던 때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필수 의료 자체가 되지 않던 상황에서 여기 세계적인 수준까지 올라오는데 현재까지 시간을 쓴 것 같고요. 이제 고령화 시대가 오고 있고, 또 우리도 그만큼 발전이 되고 성숙도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부터 호스피스 완화 의료 시작하고 이렇게 사별가족 돌보고 사회가 이렇게 안아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도 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참 그 두 분께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 침이 암 통증을 완화시키는 그 메커니즘이 뭡니까? 그 무래도 서양에서는 몰핀 같은 거 쓰겠죠. 그 몰핀이 그 통증을 완화시키는 그 메커니즘을 좀 이렇게 좀 두 분이 좀 설명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김 박사님, 아까 그 진통제와 침을 동시에 병행했을 때 진통제만 쓴 것보다 훨씬 더 높았다고 했는데 그때 쓰이는 진통제 종류가 어떤 것이죠? 그중에 마약성 진통제인가요? 일단 치매 기전은 뭐 한약적인 거 빼고, 너무 자세한 거 빼고, 예, 예. 지금에 이르러서 설명을 드리는 거는 체해충격파랑 원리가 똑같다라고 말씀드려요. 체해충격파의 원리가 그 부분에 강하게 타격을 줬을 때, 어쨌든 염증을 완화하는 세포들이 몰리게 되는데, 막상 왔더니 지금 들어가고 있는 타격은 실질적으로 큰 손상을 입히지 않았어. 근데 이미 모여들었어. 그랬더니, 아, 그러면 기존에 원래 있던 만성적인 손상을 우리가 온 김에 치료하자라고 이제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그 원리가 침이랑 동일하다라고까지는 근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암 환자분들과 진통제를 병행을 했을 때 사용한 그 진통제는 오피오이드 계열, 마약성 진통제도 포함이고요. 환자분들이 사실상 이제 대부분 다 마약성 진통제 드시니까 대부분의 논문이 마약성이기는 한데, 그거 말고 또 다른 면에서는 제가 언급드렸던 그 신경병성 통증, 리리카, 뭐 가바펜틴, 뭐 요런 계열 또한 그것의 치료 유효율이 신경성 통증에는 이제 막 마약만큼 드라마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침이랑 같이 시너지 있을 때 좀 더 병행이 낫더라라는 연구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추세입니다. 그분님 그러면 치매 그 작용 그 기전은 완전히 그
뭐죠? 마약성 진통제 작용 기전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완전 다르. 그 마약성 진통제만큼의 효과, 솔직히 말해 마약성 효과, 당연히 그 정도의 효과가 나오지도 못할 뿐더러, 그, 이제 수준으로 말씀드리면 체액 충격파 수준이나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조금 괴리가 있는 것이 에비던스 베이스는 그런 것이지만 이제 여기에 한의학적 이론이 몇 스푼이 들어가게 되면은 약간 전신적인 혹은 이제 유기적인 편안함과 안정감도 같이 제공해 준다라는 것이 이제 한의학이 주장하고 있는 이제 이론인 거죠. 제 생각에 그 바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우리 허준 선생님 시간 여행을 해서 허준 선생님께 가서 그분도 많은 말기암 환자를 침을 놓으시고 통증을 완화시켰을 텐데 허준 선생님은 뭐야 맨 처음에 말씀하신 그런 방식으로는 이해를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체외 충격파의 효과로 어떤 몸 전체의 어떤 그 기의 흐름으로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 밸런스. 그 선배와 후배 사이에 이렇게 의견이 달라도 되는 것입니까? 아무래도 수요가 있다 보니 요즘 환자분들한테 전기신혈의 균형을 찾아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무도 안 맞으러 오시거든요. 아,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고령화 시대가 대두가 되면은 오히려 이제 어르신들은 환자분들이 먼저 이거 침을 맞으면은 뭔가 모르게 내가 좀 기운이 안정감을 찾는 것 같다. 뭔가 모르게 막 발이 따뜻해지더라. 어깨에 침을 맞았는데 왜 발이 따뜻해지냐? 요런 거를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그 어떤 그런 부분을 위한 고찰이 좀 더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제 의료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젊은 세대들에게 적당한 이론을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과학적인 부분의 얘기도 반드시 좀 이제 확 정립화돼야 네, 환자분들이 찾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인간 몸 주위로 전자기장이 흐르잖아요. 이렇게 그런 게 혹시 기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저는 혹시 그런 건가 생각을 해봐가지고 좀 어렵네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생각하셔도 된다고 얘기하긴 하거든요. 요즘 젊은 한의사들은 어쨌든 근데 이제 아마 이제 정말 정통 한의학을 하셨던 수십 년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것과는 조금 다른 좀 더 운동성과 에너지가 좀 더 담긴 몸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에너지가 담긴 차원의 개념이다라고 말씀하실 가능성이 큰데 그래도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면 말씀하신 그 전자기장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식해서 잘 몰라가지고. 조 부장님 혹시 그 청중들로부터의 실시간 질문이나 네, 코멘트 네. 있습니까? 네네. 푸르른 소라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 말하는 좋은 죽음이란 그 죽음 이전에 그 죽음을 딱 맞닥뜨리기 전에 삶의 전반부에서의 어떤 노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교육은 어떻게 진행이 되면 좋겠는가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은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봤는데 그 동의보감에서 아까 이제 인의 예지를 갖추어야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이제 전통적인 유교적 사상이나 이런 한의학적인 관점에서의 그런 웰다잉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갖춰야 할 것들을 어떻게 현대에 되살려서 이렇게 교육을 잘 해서 우리가 웰다잉을 이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음, 교육이라 하면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인이 예지는 사실 이제 사상적 교육이니까 그렇지 않은 행동을 보였을 때 그러면 안 돼. 이제 이런 거를 하는 거라면 이제 제가 이 자료 전에 굉장히 뭔가 좀 더 굳이 필수적인 내용이 그 필수적이지 않은 내용이 많을 때 자료 버전에 그런 인의 예지는 사상적 교육이라면 몸의 단련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적인 부분에서의 내용도 조금 적혀 있었는데요. 동의보감에서는 단전 단련을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 단전 단련이 지금 현대에서는 단전호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 단전호흡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시는 뭐
복식호흡으로 시작돼서 뭐 뇌 머리 쪽으로 기운을 돌리고 하는 그 개념도 맞고, 그다음에 명상 이도 맞고, 뭐 요가에서 보통 인맥, 동맥을 설명을 하는데, 동맥이 이제 등 저 아래에서부터 머리까지 기운을 끌어올리고, 정수리에서부터 배 쪽으로 인맥을 통해서 끌어내리고 하는 그 요가에서의 호흡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전부 다가 어떤 이니에지의 철학적 교육과 부합되는 육체적 단련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적인 면에서 반신비패신 5장의 양생,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요즘 조금 간이 안 좋다의 징후가 나온다. 그것은 이제 요거는 실질적으로 말씀드릴 때 간에 구조적인 이상이 생긴 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 피로감을 느끼면은 아 요새 좀 간이 안 좋나?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간에 뭔가 모를 기능적인 이상이 생긴 걸로 추적이 될 때, 뭐, 예를 들어서 닭고기를 먹어라. 뭐, 부추를 좀 먹어라. 이런 얘기가 동의보감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동의보감이 이제 정신적 교육이랑 육체적 교육이랑 일상생활 습관까지도 다 통합적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실질적으로 나는 그 예지를 내 지금 삶에 적용을 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요즘 뭐 동의보감을 조금 현대 언어로 그 풀이해준 책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책 펼치셔서 읽어보시면은 지금 당장에 내가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바로 습득되실 것 같습니다. 그 동의보감에서 그 이제 언급된 기술이연 양생 그런 것들을 하면은 저는 먼저 구체적인 어떤 그런 그 임종의 상황에서 적용하는 것을 좀 늘 생각하기 때문에 일생 그런 것을 준비하고 그 기술을 하고 양생의 법칙을 따는 사람들은 좀 죽는 양상이 다른 거예요. 그 지난 그 두 해 걸쳐서 유교와 전통 사상에서의 죽음을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특히 구미래 박사님의 책에 우리들의 많은 선조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돌아가신 경우가 그 기록에 나와 있어요. 어, 아주 깨끗하게 의젓하게 이렇게 참 멋있게 죽음을 맞이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혹시 일생 그런 마음의 수련과 기수련, 양생의 법칙을 따라서 산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러서도 굉장히 힘들지 않게 그렇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양생과 기술련의 가치가 웰다인과 관련해서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육체적 고통은 똑같이 나오실 수밖에 없고 사실상 남들이 봤을 때는 그게 힘듦인데 당신께서는 정말로 그거를 힘듦이라고 인지를 안 하시게 되는 정신적 수준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판단 컨테는 그것이,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저분의 사유 세계니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할 수도 있고, 또, 억지로 참아서 괜찮다, 괜찮다 하실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 드물게 제가 한두 분, 암 환자분 치고 굉장히 호상을 하시는 분이 기억에 나쁘게 남으신 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분들은 투병 생활 내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봐도 저거는 힘든 상황인데 그거를 정말 당신께서는 힘듦이라고 생각을 안 하다 보니 뭐 뭔가 소위 말해서 불평하는 것도 덜하고 보호자분들이 간병을 하심에 있어서도 힘듦을 호소하시는 확률도 좀 줄어들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좋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분위기와 그런 사회적인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고찰이 있습니다. 박사님 보시기에 그분이 다른 분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그런 좋은 죽음을 가져오게 된 어떤 그 뒤에 숨은 어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어떤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일까요? 아니면 어떤 기예수련, 뭐 양생의 법칙을 따른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것일까요? 어떤 느낌이 오시는 게 있습니까? 이것도 제 사견인데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게 남한테 피해 안 가는 범주 내가 그러니까 안 가는 범주 내에서 다 하고 싶은 욕망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게 수련을 거듭할수록 내 멋대로 행동하는 거가 내 하고 싶은 거라 생각하지 않고, 애초에 틀 자체가
환경에 위해를 가하지 않고 보호자에게 부담도 되지 않으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 행위 자체를 내가 하고 싶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말씀 주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닐까. 그런 것 예. 같아요. 환자분들의 마인드셋이. 네. 어쩌면 저도 우리는 말씀하시죠, 소장님. 저도 공감을 하는데 저도 보면 이게 살아온 대로 돌아가세요. 그쵸? 자기가 그 죽음에 임박하기 전에 살아온 그 모습 그대로 죽음을 대하고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의 전반기에 동의보감에서는 인의예지라고 했고 또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이 되는데 그런 벌추, 덕을 이렇게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참 잘 사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잘 죽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추구하던 어떤 그 답의 일부를 좀 찾은 듯한 느낌도 듭니다. 오늘 김 박사님 그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맨 처음으로 돌아와서 조금 전에 조 부장님 지적하신 대로 빈이 예지가 평소에 실행됐을 때 그것이 마음에 영향을 주고 마음이 이제 그 임종기에 몸에 영향을 주고 정신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죽음을 떳떳하게 공포 없이 맞이하게 그렇게 돕는 그런 기본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맨 마지막에 그 슬라이드가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쵸? 예. 선함을 즐기는 인생이 예, 결국 웰빙이자 웰다잉의 뭐 궁극적인 방법이다라고 말한 것이 예, 다 예. 지금 같은 일맥이지 않나 그런 것 생각이 같습니다. 듭니다. 예, 예. 그 아주 정말 깊은 심오한 그 구조를 결론에 딱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큰 대응이 되었습니다. 예. 저도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끝맺좀 해야 되는데, 김 박사님 그대로 계시고요. 그 마지막 나중에 한 말씀 해주시고, 조 부장님 다음 세션인데, 다른 질문 없죠? 지금 온라인으로. 네, 예, 없습니다. 예. 지금 예, 현재. 예. 네. 그러시면 다음 세션에 대한 예, 광고 좀 해주시죠. 제가 네,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희대 한의학과 원전학 교실에 백유상 교수님께서 생명의 탄생과 죽음에 대한 한의학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또 대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는 다음 주 10월 13일 일요일 같은 시각입니다. 많은 성원과 응원 그리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은혜 박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끝맺음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다들 가정도 안녕하시고 아픈 데도 없고 마음도 안 아프고 고생 없이 적게 일하고 많이 버시는 삶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게라고 많이 예 알겠습니다. 참 에, 힘이 되는 말씀이십니다. 예. 김 박사님 정말 오늘 감사합니다. 정말 그 환자들 돌보시다 그렇게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한테 오셔갖고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예, 조 부장님 지금 광고하신 대로 다음 주 같은 시간에 여기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